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라운빌라의 밤 공기는 잔잔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의 낮은 음이 복도를 타고 흐르다가 문 앞에서 멈췄죠. 정우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서연의 손에 거즈를 감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한동안 멋지 않았고 닫아둔 마음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금세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저는 어느 밤 음악실 시계의 초침이 크게 들리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 건반을 누르다가 손등의 통증을 느꼈고 스스로를 추슬렀죠. 피 한 방울이 번지는 걸 보면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일은 늘 차갑고 단순했어요. 저는 한때 햇살 좋은 교습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죠. 평범하고 단단한 일상이 저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문 일면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비리 기사 첫 줄에 남편 이름이 올라갔고 사람들의 입에 거짓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부정확한 숫자와 얕은 확신이 쏟아졌고 집 전화는 낯선 기척으로 가득했죠. 저는 사실을 찾으려 했고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보다 빠른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버티다가 꺾였습니다. 저는 새벽 공기의 냉기를 가슴에 들이마시며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은 정리되었고 악보는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반지하의 낮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 대신 목록으로 살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 공과금, 식비, 아이 등록금, 그리고 제 호흡. 숨을 고르게 하는 일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라운빌라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음악 치료 경력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었지만 수업 노하우와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처음 건반을 눌렀을 때 오래된 나무 냄새가 올라왔고 저음이 안정적으로 깔렸죠. 환자들의 눈빛에 미세한 초점이 돌아오는 걸 보며 저는 제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기록표에 작은 변화를 적는 일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정우현은 단정한 원장이었습니다. 설명은 짧고 정확했고 결정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죠. 바쁜 손길 사이로 피곤이 스쳤다가 사라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얼굴을 알아봅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직원과 책임자 사이의 거리만 유지했지만 거리는 매일 조금씩 줄었습니다. 늦은 저녁 사람들 발소리가 끊기면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고 음악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고요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창고 옆에 쌓였다 사라지는 상자들을 기억합니다. 라벨과 로고, 유통기한과 수량이 일정했어요. 반복은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그런 흔적을 외웠다가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오래 보면 보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로고는 제 과거와 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넘긴 것들이 언젠가 방향을 틀게 만들죠. 어느 날 저는 야근을 끝내고 빈 음악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욱신거렸고 물수건의 차가움이 금세 미지근해졌어요. 피아노 덮개를 닫으려다 멈춘 순간 제 안에서 무너진 것들이 조용히 다시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윤리로만 버티는 삶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인정했죠.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창에 비친 제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숨을 더 크게 쉬었습니다. 욕망은 숨을 좁게 만들고 죄책은 시야를 흐리게 하죠. 저는 둘 다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면 선택이 생깁니다. 제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살아남는 일과 내 편을 만들거나 아니면 끝까지 혼자가 되는 일. 저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숫자처럼 정리합니다. 남편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 가족은 정시에 밥을 먹고 정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했고 저녁마다 아들의 문제집을 함께 봤죠. 멀쩡한 일상이 안정의 증거라고 믿었는데 안정은 언제나 착시였습니다. 착시는 기록으로만 깨집니다. 기사가 터진 날 저는 교습실 예약표를 닫았습니다. 가능하면 전화 대신 문자로 응대했고 가능하면 설명 대신 환불을 선택했죠. 설명은 증거보다 약합니다. 남편은 강하게 보이려 애썼고 저는 조용히 뒤를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남긴 조의보다 많은 시선이 남았고 시선은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지 않지만 오래 남기는 법이에요. 집을 비운 뒤 저는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천장이 낮으면 생각도 낮아지고 창문이 낮으면 시야도 낮아집니다. 저는 그 낮음을 견뎠습니다. 견디는 동안 해야 할 목록을 늘렸고 목록은 일과가 되었죠. 월세 납부일에 맞춰 생활비를 쪼개고 습기로 불어난 창틀을 닦았고 악보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판단하는 일은 잔인하지만 정확합니다. 라운빌라는 제게 일과 호흡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출근하면 먼저 피아노의 건반을 닫고 페달의 이완을 확인합니다. 환자들의 호흡 속도를 맞추기 위해 저도 박자를 세고 미세한 떨림을 기록했죠. 손바닥의 온도가 다른 날은 연습곡의 난도를 낮추고 종일 비가 오면 노트를 한 장 더 씁니다. 기록은 진실을 닳습니다. 꾸준히 쌓이면 누가 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우현의 일하는 방식도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회의는 짧았고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의학적 기준과 현장의 사정을 동시에 본다는 느낌이 있었죠. 저는 그 균형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는 가까움을 만들고 가까움은 금기를 흔듭니다. 금기와 필요가 마주치면 사람은 결국 한쪽을 택합니다. 저는 필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고 라벨을 외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단 로고가 반복되었고 납품 일정이 이상하게 촘촘한 날이 있었습니다. 누락과 과잉이 번갈아 오는 패턴이 보였고 비품 수불표의 수치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주도 있었죠. 우연이라 하기엔 빈도가 잦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를 다시 지웠습니다. 지우개 가루가 손끝에 남아 하루 종일 까끌거렸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거울을 봅니다. 볼이 더 야위었고 눈매가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은 고통 뒤에 더 예민해지거나 더 무뎌집니다. 저는 예민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민해져야 빠르게 감지하고 빠르게 감지해야 먼저 움직일 수 있죠. 먼저 움직이면 덜 다칩니다. 저는 덜 다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아들과 짧게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적었고 젓가락을 자주 놓쳤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야 굴욕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다음 달에 등록금을 계산했고 새로 들어온 야간 근무 수당을 머릿속에서 빼고 더했습니다. 계산이 끝날 때 저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는 감각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잠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잠깐이 저를 월말까지 데려갔고 월말은 다시 월초가 되었죠.
저는 서랍 속에 작은 봉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현금 몇 장과 메모 두 장. 하나는 생활비 예비, 하나는 이상한 라벨 날짜. 생활과 이상을 같은 봉투에 넣으니 묘하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균형이 맞으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 보면 결국 틈이 보입니다. 저는 그 틈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음악실에서 자주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의 호흡에 맞춰 박자를 세고 밤에는 제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고 손등의 상처가 덜 아팠죠. 반복되는 음이 제 안의 소음을 밀어냈습니다. 소음이 잠잠해지면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내면의 필요와 바깥의 금기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정우현은 밤에도 종종 복도를 돌았습니다. 환자 방의 온도와 조명을 확인하는 발걸음이 일정했어요. 저는 그 일정함에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일정함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가까움을 허락합니다. 어느 날 음악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내일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흩어지고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죠. 풀린 자리엔 욕망이 남았습니다. 욕망은 부끄럽지만 솔직합니다. 저는 그 솔직함을 오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균열은 사소했습니다. 손이 스칠 정도의 거리에서 숨이 더 가까워진 순간이 있었죠. 저는 그 거리를 일부러 넓히지 않았습니다. 넓히면 더 고단해지고 고단해지면 더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붙잡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래 참아온 몸의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타인의 체온이 내 체온을 덮으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죄책도 잠시 멈춥니다. 멈춘 사이에 저는 숨을 길게 뱉었고 숨은 새벽까지 이어졌죠. 새벽이 오면 현실이 돌아오고 현실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를 정리하고 욕실 거울에 선 얼굴을 정돈했습니다. 정돈하는 일은 후회를 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음악실의 건반은 평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손마디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환자들의 눈빛이 낯설 만큼 또렷해졌죠. 저는 박자를 더 느리게 세고 호흡을 더 깊게 맞췄습니다. 깊이를 늘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효과가 분명합니다. 효과가 보이면 사람은 방법을 믿습니다. 저는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유혹만 남기지 않습니다. 균열은 소문을 부릅니다. 간호팀장의 시선이 달라졌고 휴게실의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말끝이 자주 끊기다가 다시 이어졌죠. 이어지는 말 사이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움직이고 사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퍼집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는 오래갑니다. 저는 더 많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반응, 비품의 수불, 창고 라벨의 날짜. 사소해 보이는 숫자들이 하루의 가장자리에서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기는 선이 직선이 되면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기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죠. 확신은 위험하지만 필요합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더 정확해지려 했습니다. 정확해지면 덜 다칩니다. 정우현의 얼굴에도 피로가 더해졌습니다. 일정함 뒤에 어둡고 두꺼운 침묵이 붙었죠. 침묵은 종종 과거와 연결됩니다. 과거는 늘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더 천천히 움직였죠.
어느 날 재단 행사 인쇄물의 작은 문양이 제 기억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예전에 남편 회사에서 본 문양과 유사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고 성급한 판단은 더 큰 상처를 부릅니다. 상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밤은 다시 길어졌습니다. 가까움은 더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과감해지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 저울을 떠올렸습니다. 한쪽에는 생활이, 한쪽에는 윤리가 올라갔죠. 저울의 바늘은 완벽히 중앙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는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버티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기울였습니다. 그 사이 창고의 상자는 또 사라지고 또 쌓였습니다. 재단 로고는 반복되었고 비품 장부의 숫자는 이상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단정한 숫자는 때로 더러운 손을 가립니다. 저는 깨끗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하면 선택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실의 건반 위에 오래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환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흘려보낸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손등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날은 고통이 고통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아노 덮개를 천천히 닫으며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우현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직원 앞에서는 단정한 원장이었지만 제가 느끼기엔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실 불을 끄고 나오려는 제 손목을 그가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멈춰 서 있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이 나누는 시선이 아니었죠.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된다. 이런 관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을 잃고 반지하 방에서 숨죽이며 버티던 시간들. 그 끝에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감각을 마주하게 된 거였죠. 처음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음악실, 복도, 식당, 심지어 정원의 벤치 위까지. 우리는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의 공기 속에서는 유난히 손끝이 자주 닿았고 손끝은 곧 체온으로 번졌습니다. 체온은 생각보다 빠르게 욕망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딸을 둔 엄마로서 또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할 사람으로서 이 관계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너무도 솔직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나는 너무 오래 참아왔지 않았을까?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고 결국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현은 제 앞에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잠든 밤, 직원들도 퇴근하고 남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벽이 무너져 있었던 걸까요?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올라왔고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참아온 외로움을 쏟아냈습니다. 욕망은 부끄럽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자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고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금기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달콤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저는 음악실 창가에 기대 서서 새벽녘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을까? 세상은 분명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재산을 노린 여자, 외로운 노인을 이용하는 여자. 그런 말들이 이미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 안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간호팀장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게 저를 훑어보았고, 다른 직원들은 대화를 멈추다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을수록 저는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금기를 깨트린 관계는 숨길수록 더 강렬해지고 숨 쉴수록 더 깊어집니다. 정우현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무 오랫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우리는 서로의 고백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의 온도와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밤의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막장은 결코 오래 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폭로될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조차도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불안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다시 욕망을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가정부로서의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제가 오랫동안 찾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라운빌라의 복도에서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눈빛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간호팀장의 눈동자가 저를 훑고 지나갈 때 그 속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 하나가 곧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현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얽힐 대로 얽혀 있었고 도망친다고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완벽하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 늦은 퇴근길의 발소리, 식사 시간에 멈칫하던 숟가락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강렬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죠. 사람의 욕망은 아이러니합니다. 금기를 깨는 순간 죄책이 따라오지만 그 죄책이 곧 더 강한 불꽃을 피우게 합니다. 저는 그 불꽃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라운빌라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정우현의 자녀들에게도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화를 받은 뒤 얼굴이 굳은 채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짧게 제 이름을 불렀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젊지도 않은 여자가 왜 아버지에게 매달리나? 재산 때문 아니냐?
그런 말들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속에서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정말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다시는 가난에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그러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상관없이 저는 다시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눈빛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저를 바라보던 눈빛, 예전보다 무겁게 내려앉은 표정. 그 속에는 실망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었을까요? 라운빌라 안팎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간호팀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 말했고 원장실 앞에서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치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현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갑게 몰려올수록 우리는 더 격렬하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숨죽인 욕망은 복도 한쪽에서, 음악실 피아노 옆에서, 그리고 닫힌 문 너머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래, 막장이라 욕해도 좋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되뇌며 제 안의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운빌라 재단의 회계장부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아들이 그것을 들고 정우현을 압박했습니다. 원장님이 변한 건 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저를 겨냥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제자리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 매일 습기와 싸우며 버티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들의 침묵, 원장의 자녀들의 분노. 모든 게 저를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 억눌려 있던 제 삶의 본능이 외쳤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붙잡아라.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요. 설령 세상이 저를 욕한다 해도 저는 제 선택을 지켜낼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욕망이든 혹은 생존이든. 이미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원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묘한 긴장감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직감은 무언가를 확인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보지 않아야 편한데 결국 보고야 맙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제 삶이 또다시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무심히 던져놓은 듯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펼친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라운빌라 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도장을 찍은 서류, 계좌의 숫자, 그리고 당시 비밀리에 오갔던 금액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였습니다. 제 남편이 누명을 쓰게 된 배경 속에 라움빌라 재단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본 남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고 반지하 방에서 울음을 삼키며 아들을 달래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침묵해왔습니다. 정우현은 천천히 제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시 의사로서 또 재단 운영의 일원으로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결국 침묵을 택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게 가장 소중한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얽혀 있었다니.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다면 당신 남편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배신, 사랑과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지하고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든 남자가 사실은 제 고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방을 뛰쳐나와 복도를 달렸습니다. 벽에 부딪히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달리면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음악실에 도착해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얹었지만 어떤 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서류 속 숫자와 남편의 얼굴, 그리고 정우현의 고백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정우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고 그 대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단순한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느낄 때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고 그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온기를 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의 침묵이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한 사람에게 뒤엉킨 채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남편의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비록 그것이 정우현과 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다시 싸움의 길 위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긴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와 도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연결고리였고, 동시에 라움빌라 재단의 비리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뚜렷이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갈라졌습니다. 정우현은 이미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남편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차갑게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사실로 싸워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했고 회계장부와 맞지 않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작은 수치의 차이가 반복될수록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말하던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한 의심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분명한 사실로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언론에서 재단의 자금 흐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TV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따라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움빌라 내부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고 이사장의 아들과 간호팀장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들과 음악을 나누는 제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정우현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과거의 침묵을 인정했고 그 침묵이 한 사람의 삶을 앗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안도, 배신과 위로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없었다면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아들과 간호팀장은 결국 검찰의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라움빌라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오랫동안 숨을 죽여왔던 제 안의 울분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그가 제 남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감정이 부딪힐 때마다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이제는 제 삶 전체의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쥐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봉투 속 서류를 정리해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손끝에는 여전히 종이의 까슬거림이 남아 있었고 그 질감이
저의 지난 시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던 긴 세월이 이제야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저를 오랫동안 짓눌렀던 멍에를 벗겨주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이 깊었고 눈 밑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적어도 제 시선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운빌라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말에는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 이제는 그들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군거림은 잦아들었고 환자들과 마주할 때 들리던 따뜻한 숨결만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음이 울릴 때마다 묵직한 슬픔 대신 깊은 안도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는 사실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싸우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으로서 제 삶을 다시 쥐게 되었습니다. 정우현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과거의 침묵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침묵은 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고백은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한 사람에게 뒤엉켜 있었고 저는 매일 그 감정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마음은 서서히 정리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성인이 되어 저를 바라보며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끝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버티며 살아온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소한 아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정우현의 자녀들도 결국에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향해 차갑고 날선 시선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표정은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제 삶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음악실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낮은 도에서 시작해 차례대로 음을 눌렀습니다. 울려 퍼지는 소리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제 지난 삶의 기록 같았습니다. 고통, 분노,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소리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긴 세월 버티고 싸운 끝에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현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침묵은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진심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사람다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의 삶을 또다시 버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제 안에 깊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우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를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막장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복수이자 저만의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라운빌라 음악실에 앉아 피아노를 칩니다. 하나하나가 제 삶의 증거이고 동시에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절망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 그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이고 결국 저를 지켜낸 힘이었습니다.